비 오는 오후 번화가 한 모퉁이. 사람들이 우산을 든 채 바삐 지나가던 그때 낡은 구두 닦는 상자 앞에서 멈춰 선 손님들이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세요? 시대에 뒤떨어지셨네요. 비웃음 섞인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내가 이 거리를, 이 도시를, 그리고 그들이 걷는 이 빌딩을 지은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며 낡은 방 안을 비춥니다. 오늘도 나는 묵은 구두 상자를 들고 골목을 나섭니다. 손에 익은 솔과 헝겊, 그것이 내 인생의 도구죠. 길바닥의 냉기가 발끝으로 전해집니다. 이제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굳었지만 이 작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만큼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아버님, 요즘 장사 좀 되세요? 매일 지나가던 편의점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저 그렇지, 먹고 살 만큼은 돼. 내 대답에 그녀는 짧게 웃고 가버립니다. 그 짧은 미소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따뜻하지 않죠. 점심 무렵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구두 닦는 노인 아직도 있네. 인생 참 실패했나 봐. 옆에 있던 친구가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저렇게 늙어서 뭐가 남았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구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광택이 나지 않는 비싼 구두, 그것이 오히려 내겐 그들의 마음을 닮은 듯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그들처럼 바쁘게 걸었죠. 남보다 앞서가야 성공이라고 믿던 시절. 하지만 인생은 그 믿음을 가볍게 뒤집을 줄 알더군요. 해가 기울 무렵 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남은 구두향 냄새가 묘하게 향기로웠습니다. 그 냄새 속엔 내 지난 세월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안다. 바닥에서 빛을 닦아온 손, 그 손으로 나는 인생을 닦아냈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을 겁니다. 언젠가 진짜 빛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세상이 내게 처음으로 가난이라는 이름을 알려준 건 9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인 새벽, 나는 신문을 팔며 하루를 시작했죠. 신문보다 더 무거운 건 그때의 공기였고, 춥다는 감정보다 배고픔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봐, 꼬마야. 손 시렵겠다. 한 아주머니가 따뜻한 호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의 온기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작은 손바닥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던 그 빵 한 조각이 어쩌면 내 인생의 첫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았고 남은 건 내 몸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버린 솔과 낡은 천을 주워다 닦고 또 닦았죠. 처음엔 손끝이 아려 울기도 했지만 어느새 그 손이 내 생존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통 구석에서 한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야, 꼬마. 내 구두 좀 닦아봐. 나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레 구두를 문질렀습니다. 그가 말했다. 잘하네, 손끝이 야무지구나.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는 괜히 눈물이 나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람이란 한마디의 인정으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마다 술 냄새와 욕설이 가득했고 나는 구두 상자를 꼭 껴안은 채 벽에 기대 잠들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신문지 한 장 덮고
눈이 오면 가게 처마 밑으로 파고들었죠. 세상은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세상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잔인한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눈빛으로 진심을 말하는지를요. 그렇게 자라며 배운 건 글보다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신발 밑창을 닦으며 나는 삶의 무게를 읽었죠. 낡은 구두엔 눈물의 흔적이, 번쩍이는 구두엔 거짓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거리 위에서 벗어나리라. 그게 나의 첫 꿈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죠.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면 희미한 별 하나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나는 어쩌면 이미 어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이 내 스승이었고 세상이 내 교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전할 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너는 패배한 게 아니야. 그저 조금 일찍 세상을 배운 아이였을 뿐이야. 20살이 되던 해 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메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시골 마을, 그곳엔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도시는 나를 바꿔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전 재산이던 구두솔과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연탄 냄새, 자동차 매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두려움보단 설렘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 보였으니까요. 처음 일자리를 구한 곳은 명동의 구두 닦는 노점이었습니다. 그곳엔 나보다 먼저 온 젊은이들이 가득했죠. 야, 신참. 구두약은 손가락에 너무 묻히지 마. 냄새가 손에 배. 한 형이 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형님. 근데 이 일하면 돈 좀 되나요? 그가 피식 웃더군요. 열심히 하면 하루 세 끼는 먹지.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며 구두를 닦고 밤엔 여관방 구석에서 도시락 뚜껑으로 밥을 퍼먹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언젠간 나도 내 가게를 가져야지. 그 꿈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입구에서 한 신사분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이 구두 닦는 솜씨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상사 인사부 김 부장. 그날 이후 나는 그의 회사로 들어가 자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구두를 닦으며 나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날카로운 경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틈에서 묵묵히 소를 움직였죠. 언젠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이건 대학 나온 사람들의 세상이야. 한 대리가 내 서리를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순간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난한 게 죄인가? 배움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 그날 밤 퇴근길에 혼자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죠. 아래로 흐르는 물결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난 내 손으로 길을 낼 거야. 며칠 뒤 다시 구두 상자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셈이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구두의 흠집,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는 법을.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종일 나를 지켜보던 백발의 신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참 묘하군. 구두를 닦는데 사람의 마음을 닦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구두를 닦을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한 사람의 하루를 닦는 거야. 그렇게 청춘의 서울살이는 혹독했지만 나는 매일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나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 구두 닦기 인생이 훗날 수천억 건물주의 첫걸음이 될 줄은. 서울살이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거리를 돌며 꾸준히 구두를 닦던 내 손을 기억하는 손님들이 생겼고 그들은 내게 성실한 친구라며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벌이가 조금씩 늘어나자 나는 비로소 꿈을 꿨습니다. 이제 내 구두방을 열어야겠다. 낡은 종이에 매출을 적어가며 나는 매일 저축 통장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때 내 옆 노점에서 장사하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구두 닦는 솜씨는 최고시잖아요. 우리 같이 가게 하나 냅시다. 그는 나보다 10살 많았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요즘 임대료가 싸요. 반반 투자하면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모은 전 재산 300만 원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함께 꿈꾸던 구두방 간판,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가게는커녕 연락처도 가짜였죠. 은행 통장엔 잔액 1,200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명동 뒷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았습니다. 비가 내렸고 그 비가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 입에서 새어나온 한숨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한때 동료라 여겼던 사람의 배신은 돈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슬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거리의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나는 다시 구두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손으로 또 뭘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소를 쥐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손끝의 감촉이 내 유일한 현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한 손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치고 저렇게 묵묵한 사람은 처음이네.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삶이란 게 닦고 또 닦다 보면 언젠간 반짝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로 나는 사람보다 시간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비록 당장은 바닥일지라도 오늘의 내 손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날의 배신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겨울이었지만 그 겨울 덕분에 나는 믿음의 온도를 배웠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오로지 내 손의 온도로 세상을 닦는 법을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배신이 훗날 나를 지탱하게 될 가장 단단한 돌이 될 줄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남대문 근처 다방 앞 손님이 흘린 구두약통을 주워들던 내 앞에 잔잔히 피어오르던 커피 향기와 함께 그녀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구두 닦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서툴게 대답했죠. 예, 하루 벌어 하루 살죠. 그녀는 잠시 내 손을 보더니 말했다. 손이 참 고생 많아 보이네요. 그래도 정직한 손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커피를 들고 나타나 잠깐 쉬세요. 하며 내게 한 모금 내밀곤 했죠. 그녀는 근처 봉제 공장 다락방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낡은 미싱 앞에서 하루 종일 바늘을 밟으며 손끝으로 삶을 꿰매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밥 한 끼 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내 세상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둘이 함께 걷던 을지로 골목길은 늘 좁고 시끄러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직하게 사는 게 더 부자예요. 그 말이 내게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은 새방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척도 하객도 없이 단둘뿐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벽에 걸린 헝거울 속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죠. 끝까지 함께하자. 그녀는 구두를 닦는 내 옆에서 늘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찜이에요. 조금 매워요. 그 웃음에 피로가 녹았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세상의 먼지를 닦지만 내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이 쌓여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지만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잦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별일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로 스며드는 불안이 내 마음을 덮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잠든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사람만은 제게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세상은 가끔 가장 따뜻한 순간에 가장 차가운 예고를 던집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점점 식어가던 그 새벽 나는 처음으로 세상에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짧습니까? 이 사람과의 행복이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꼭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구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닦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은 내 평생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구두 상자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 내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밥그릇과 젓가락 한 짝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던 이불을 개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도 나는 여기 있을게. 우리 아들 지켜야 하니까. 아들은 그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울다 잠드는 아이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손에 쥔 솔은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손톱 밑엔 늘 구두약이 남았죠. 하지만 그 손으로 젖병을 들고 아들의 볼을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부유했습니다. 아빠, 이거 내일도 먹을 수 있어? 아들이 국밥 그릇을 가리키며 묻곤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먹자. 그 말 뒤엔 언제나 허기진 마음이 숨어 있었지만 나는 결코 티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가장에게 잔인했습니다. 일을 하다 손목을 다쳤을 때도 하루라도 쉬면 아이 분유값이 모자랐습니다. 나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다시 솔을 쥐었습니다. 아빠 손 아파? 아들이 물으면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냐, 이건 아빠의 힘이야.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나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낮엔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허리가 굽어 더는 펴지지 않았지만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 피로가 녹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아들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자랑하길래 나는 새 구두를 신겨주며 말했죠. 이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두야.
아빠가 닦은 구두니까. 그날 아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리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구두를 닦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물 청소 일을 겸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복도를 닦으며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 속에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당신 보고 있죠? 이 사람 아직도 당신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자기 몫을 해내는 일이라는 걸요. 새벽 2시 거리에 불빛이 꺼지고 세상이 잠들 때 나는 여전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구두향 냄새에 코끝이 시큰했지만 그 냄새가 이제는 내 삶의 향기 같았습니다. 내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그 손으로 나는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죠. 괜찮다. 내가 무너져도 아이가 웃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나는 마침내 작은 구두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문 앞엔 희미한 네온 사인이 깜빡였고 간판엔 서툰 글씨로 성실구두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빌딩을 가진 사람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집도 부자예요? 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자야. 아빠는 내가 웃을 수 있는 집을 만들었잖아. 아침마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고 명동 근처 백화점 직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상이 늘어가자 나는 조금씩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사지 못했던 새 옷 한 벌을 샀고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하지만 그 여유 속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자랐습니다. 더 크게 벌고 싶다는 욕심이었죠. 주변에서는 요즘 구두 말고 다른 일도 해보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이참에 점포 하나 더 내요. 명동 쪽엔 형님 같은 사람 필요하다니까. 그 말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대출을 받아 두 번째 구두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몰렸고 돈이 눈에 띄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가게가 늘어나자 사람을 믿어야 했고 그 믿음은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루는 직원 한 명이 돈통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느꼈습니다. 돈은 벌수록 사람의 진심을 가린다. 그날 밤 혼자 가게 불을 끄며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엔 더 이상 구두 닦기였던 내 젊은 시절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피곤과 욕심이 얽힌 얼굴이 낯설게 비쳤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나직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여전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성공을 지키려는 불안이 나를 괴롭혔죠. 돈이 늘어날수록 웃음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숫자와 계산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단골 손님 한 분이 내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예전엔 구두를 닦으실 때 참 따뜻했는데 요즘은 눈빛이 좀 다르네요.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잃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불 꺼진 가게에서 나는 다시 구두를 닦았습니다. 손에 묻은 양 냄새가 오래전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그때의 나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부자지만 어딘가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손의 따뜻함을 잊지 말자.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에 세상을 뒤흔드는 경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풍은 내 작은 성공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 겨울, 세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뉴스마다 IMF 외환위기라는 단어가 쏟아졌죠. 그땐 그게 내 인생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몰랐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났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구두방도 손님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았죠. 거리엔 실직자들이 늘었고 사람들의 구두는 닳아 있었지만 그 다른 구두를 닦을 여유조차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세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힘들잖아. 우리 버텨보자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이 밀리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갚지 않으면 점포를 압류하겠습니다. 그 말에 손에서 솔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가게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불 꺼진 네온 사인은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구두 소리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뭐였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났죠. 며칠 뒤 가게는 압류됐고 나는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성실구두라 적힌 간판이 철거될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나무판이 아니었습니다. 내 청춘과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이 새겨진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유일하게 남은 건 내 손과 구두 상자뿐이었습니다. 한겨울 찬 바람 속에서도 나는 구두를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저 사람 한때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대. 그 말이 창처럼 꽂혔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솔질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는 박수를 치지만 넘어진 자에게는 돌을 던집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을 주워 내 손으로 닦았습니다. 언젠가 그 돌이 내 초석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손은 아직 살아있잖아. 눈 덮인 새벽거리, 나는 다시 상자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세상은 차가웠지만 내 숨은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절망은 내게 가장 단단한 인내를 남겼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난 뒤 세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내 옆을 스쳐 지나갈 뿐 마치 투명 인간처럼 나를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허망함만 느껴졌습니다. 저기엔 나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돈 때문이었나? 사람 때문이었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끝에 남은 구두약 냄새가 유일하게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 일은 내 자존심이자 마지막 남은 체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동전을 던지며 지나가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를 피하려다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간, 벽엔 낙서가 가득했죠. 그곳엔 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 웃음도 희망도 잃은 얼굴들이었죠. 우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누군가가 작게 물었습니다. 형님, 내일은 좀 괜찮겠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닦아야지. 그래야 오늘이 헛되지 않지.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청소하던 젊은 청년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도 이런 일 하세요? 힘드시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야. 나는 아직 젊은 마음으로 살아.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저도 그렇게 늙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고마웠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날 밤 나는 구두 상자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야.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나는 내 하루를 닦으며 내 삶을 이어간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유난히 고독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고독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잃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는 아직 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우산을 든 채 바삐 걸었고 나는 건물 입구 그늘 아래서 구두 상자를 열었습니다. 젖은 구두를 닦아주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지만 비 오는 날은 오히려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날 회사 정문 앞에서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 시간에 여기 계시죠?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빗속에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 이 자리가 제 일터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구두 물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봤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이 비에도 빠지지 않고 계시네요.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나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커피 사왔어요. 그녀가 건넨 종이컵은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이런 걸 왜? 그냥요. 할아버지 보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출근길마다 내 앞을 지나며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두세 걸음 멈춰 내게 미소를 보냈죠. 그게 나에게는 하루의 첫 햇살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셨어요? 예, 이 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젊은 시절부터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구두를 닦았죠. 그럼 여기 광명 빌딩 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빌딩, 제가 청소하던 시절에
처음 지은 건물이죠. 그때는 이름도 다르고 주인도 달랐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 건물, 지금 우리 회사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녀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내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드시죠? 김치 좀 담가봤어요. 아이고, 이러면 내가 미안하지. 괜찮아요. 대신 오늘은 저희 회사 사람들 구두도 맡길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는 내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나쳤지만 그녀만은 내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꿈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꿈이라 이제는 그저 하루 무사히 보내는 게 꿈이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꾸준히 사는 게 진짜 멋진 꿈이에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인생의 잿빛 구석에 작은 불빛 하나를 밝혔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은 버릴 게 아니야. 나를 알아보는 눈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걸로 다시 시작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구두 상자를 닦았습니다. 마치 새 삶을 준비하는 의식처럼 한 번 한 번 솔질할 때마다 마음속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손이 남아있는 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녀를 만난 이후 내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살아내기 위한 하루였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싹 텄죠. 그녀는 출근길마다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따뜻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평범한 인사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데웠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작게 빛나는 눈동자가 보였죠.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부동산 관련 책이에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이거 공부하거든요. 나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에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공부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배우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 인생에도 통하는 말 같았습니다. 비바람에 휩쓸려도 바닥을 딛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날부터 나는 틈만 나면 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제면을 보는 노인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료, 재개발 소식, 새로운 빌딩 공사 기사까지 모든 게 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거리의 변화를 읽으면 내 삶의 방향도 보이겠구나. 며칠 후 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구두 손님 중 상가 주인들의 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죠. 이 빌딩은 어느 은행 대출이 묶여 있고 저 건물은 5년째 임차인 불만이 많고 그렇게 쌓인 메모가 몇 장, 몇십 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내 새로운 교과서였습니다. 그녀는 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뭔가 준비하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까진 아니고 그냥 배워보는 거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늘 젊어요. 그녀의 그 말은 내 인생의 또 다른 불씨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어느새
이 도시의 건물 구조와 상권 흐름을 외울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도 사람들의 발걸음 방향을 관찰했죠.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이제 그게 내겐 밥줄이 아니라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 손으로 구두만 닦으란 법 있나?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늙은이라 부를지 몰라도 내겐 아직 세상을 배울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덮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한 발 배웠다. 인생은 남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광을 내야 빛난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에서 불빛이 번져 들어왔고 그 빛이 내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방 안엔 새벽의 공기가 스며 있었고 창문 틈으로 비쳐드는 빛이 내 손의 주름을 따라 흘렀습니다. 나는 오래된 구두 상자를 정리하다가 바닥에 덜컥 걸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의 밑면이 조금 들떠 있었죠. 조심스레 뜯어내자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빌딩 계약서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를 펼치자 젊은 시절 내가 돈을 맡겼던 그 남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표 김도연. 그리고 그 아래 건물 소유권 이전 위임인 박성철. 그 이름은 바로 젊은 시절 내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이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그 건물이었단 말인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 남자, 내 돈을 들고 도망쳤던 바로 그가 이 건물을 세우며 내 이름으로 서류를 처리했던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금 내가 매일 구두를 닦고 있는 이 거리, 그 중심에 서 있는 광명 빌딩,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참, 세상 돌고 도는구나. 평생 밑바닥을 살며 닦아온 구두가 결국 내 건물 앞에서 닦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서류를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마치 예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이걸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세상은 가난한 이의 말을 쉽게 믿지 않으니까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숨기지 말자.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빚이자 진실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깨끗이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두를 닦던 자리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당신 보고 있죠?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닦아볼게요. 그날의 햇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묵었던 먼지가 조용히 걷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도시의 진짜 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그 문서가 지금껏 나를 짓눌러온 세월의 무게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 건물을 지은 사람 김도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살 청년이었던 나를 속이고 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던 남자.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이 도시에 세워진 가장 큰 빌딩의 소유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며칠 뒤 광명빌딩 정문 앞에 섰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외벽 그 위로 DOH와 EUNCONSTRUCTION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오래된 화산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경비원이 내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도연 회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굳은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전해주세요. 그분이 제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매끄럽고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차가워져 있었죠. 그래, 박성철 오랜만이군. 그가 먼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름은 기억하는구나.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도 알겠네. 그는 의자에 기대 웃었습니다. 그땐 서로 힘들던 시절이었잖아. 이제 와서 그걸 왜 들춰? 나도 잊고 싶었네. 그의 말은 마치 수십 년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듯 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당신이 내 이름으로 등록한 건물, 이 광명 빌딩의 원래 소유자 명의가 누구였는지 기억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내 구두 상자 속에서. 그 구두 상자 말이야. 그건 내 생계였고 동시에 내 증거함이었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내 인생의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성철, 이제 와서 이걸 들춰 뭐가 되겠어?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얼마든지.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도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믿는구나. 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난 내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되찾으러 왔다.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훔친 게 아니야. 세상이 잠시 내 손에 맡겼던 내 인생이었을 뿐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그들 발밑에는 여전히 내가 닦은 구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야. 이제 진실이 세상 위로 올라올 차례다. 김도연을 만난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이젠 무턱대고 화를 낼 나이가 아니었죠. 나는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말로가 아니라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나는 구두 상자 속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도장이 찍힌 영수증, 심지어 젊은 시절 사진까지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은 내 낡은 손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의 초창기 명의가 분명히 박성철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엔 김도연으로 이전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내가 사기를 당했던 해와 일치했죠. 그래, 이제는 세상이 내 편을 해줄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광명 빌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구두 닦기 상자가 아니라 진실을 들고 선 증인의 마음으로. 그때 출근하던 젊은 여직원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먼지를 좀 닦으러 가는 길이야. 그녀는 내 손에 있던 서류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할게요. 나는 김도연의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때 그녀가 나 대신 나섰습니다. 이분은 회장님께 직접 면담 약속 있으십니다. 순간 로비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문이 열리자 김도연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로 나를 맞았습니다. 또 오셨네. 그렇게 화가 안 풀리십니까? 나는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게 당신이 훔친 인생의 증거야. 그는 서류를 넘기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피식 웃음이 번졌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요? 지금 세상은 그런 걸 믿어주지 않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양심은 알아. 그때 문이 열리고 그의 회사의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이전 서류가 위조로 보입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러 온 게 아니야. 그저 내 이름을 돌려받으러 왔을 뿐이야. 그 말에 김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 한마디로 남의 인생을 지울 수 있다고 믿었나? 나는 문서를 품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속에서 오래된 먼지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다. 그날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내 시간이다. 며칠 뒤 평소처럼 나는 광명 빌딩 앞 구두 닦기 상자를 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며 내 앞을 스쳐갔지만 그들의 눈엔 여전히 늙은 구두 닦기 한 사람만 보였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내 앞엔 이미 세상이 뒤집힐 만큼의 진실이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다니던 회사원들, 그중엔 매일 내 구두 앞을 지나며 비웃던 남자도 있었습니다. 이봐, 아직도 이런 일 하세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될 텐데. 그의 말투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닫기 전에 구경거리 하나 보여드릴까? 그 순간 광명 빌딩 정문이 열렸습니다. 뉴스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고 그 뒤로 경찰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DOHYUN CONSTRUCTION 횡령 및 위조 혐의 수사 착수. 현수막 같은 긴급 뉴스 자막이 휴대폰 화면마다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회사 회장이 위조를 했대? 광명 빌딩 소유권이 가짜라던데? 그 말들이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나를 비웃던 그 남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 건물 얘기가.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광명 빌딩. 그건 바로 내가 세운 건물이지.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장님이 주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요? 나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내 이름 박성철이 적힌 소유권 문서. 햇빛 아래에서 그것은 마치 오랜 진실이 빛을 되찾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매일 비웃던 늙은 구두 닦기. 그가 바로 이 거리를 처음 만든 사람이었어요.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둘씩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마침내 그 비웃던 남자마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가진 걸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잃고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걸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 빌딩 출입문이 열리고 김도연이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내 이름을 되찾았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내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구두 상자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닦을 게 하나 남았군. 내 인생의 마지막 먼지 말이야. 그날 오후 광명 빌딩 앞에 구두 닦기 자리는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실의 자리였고 평생을 바닥에서 살아온 한 남자의 복수이자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광명 빌딩 앞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비웃지 않았고 대신 지나가며 고개를 숙이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어요? 예, 이제는 습관이 돼서요. 이게 제 자리니까요. 나는 웃으며 구두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이 상자는 내 밥벌이도 내 복수의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에선 수십 년 전 서민 사기 사건, 진짜 주인 밝혀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죠. 사람들은 나를 정의로운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끝까지 닦아냈을 뿐이니까요. 며칠 뒤 그 젊은 여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전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매일 구두 닦으시던 분이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이셨다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구두 닦기야. 사람의 마음이 달아있을 땐 그걸 닦는 게 내 일이거든.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나한텐 이게 쉼이지. 내 손이 멈추는 날 내 삶도 멈출 테니까. 그날 저녁 나는 빌딩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죠. 그 반짝임이 마치 내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닦고 또 닦고 결국엔 빛을 드러낸 인생.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구두를 닦을게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건 아버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 손 그 손이 우리 집의 역사잖아요. 전화가 끊기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당신은 결국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빛나는 건 가진 돈 때문이 아니야.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닦아온 시간, 그게 진짜 빛이 되는 거지.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구두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손님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짝이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도, 부도, 명예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한 사람의 성실함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구두를 닦습니다. 하지만 이젠 세상의 먼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손 참 따뜻해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내 인생은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광명 빌딩 앞에 소란이 가라앉자 거리는 다시 일상의 속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를 지나치던 발걸음들 가운데 누군가는 멈춰 내 앞에 앉아 말했죠. 죄송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란 잘못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니까요. 나를 비웃던 그 남자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 그날 무례했습니다. 오래 마음에 남아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의 구두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앉은 검은 구두. 부드럽게 솔질하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렇지요. 닦지 않으면 금세 탁해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광을 낸 천으로 마지막 결을 정리했습니다. 구두는 새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다시 걸어보세요. 발끝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며칠 뒤 그 젊은 여직원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생강차도 끓여왔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고맙네. 당신 덕에 내가 길을 잃지 않았어.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계셨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마음. 나는 김도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진실만은 기억합시다.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카롭던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각자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해질녘 빌딩 로비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구두의 먼지 대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낸 얼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일뿐. 용서는 나를 가볍게 했고 화해는 세상을 다시 사람의 얼굴로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상자를 폈습니다. 바람은 온화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하루를 걸었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소를 들고 천을 접고 약을 묻혔습니다. 익숙한 동작들이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평화.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잘 부탁해요. 면접 보러 가거든요. 젊은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정성껏 닦았습니다. 발끝이 반짝이면 마음도 그 빛을 따라가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네요. 점심 무렵 인근 상가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여기 계시면 이 거리가 편하네요. 등불 같은 존재랄까? 나는 웃었습니다. 구두 닦기가 무슨 등불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성을 아는 손은 어디서든 불빛이지요. 나는 알았습니다. 내일이 돈을 버는 일이면서도 누군가의 균형을 맞추는 의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게 하는 작고 느린 의식, 솔질, 광내기, 마지막 숨결 같은 문지름. 해질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 상자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건물주라는 사실보다 소중한 건 내가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반짝이게 했다는 감각. 그 감각이 나를 살게 했고 내일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좋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하루, 작지만 또렷한 기쁨. 그것이 내가 오랜 세월 끝에 찾아낸 나만의 부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보니 제가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 세상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땐 무너지지 말고 아주 작은 의식을 하나 정하세요. 제게는 구두 닦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겐 차 한 잔 데우기, 현관 정리, 짧은 산책, 오래된 노래 한 곡이 될지 모릅니다. 작은 의식은 마음의 바닥을 닦아줍니다. 그 바닥이 반짝이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구두가 낡았다고 삶이 낡은 건 아니듯 겉모습이 반짝여도 마음이 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존중을 건네고 천천히 진심을 확인하세요. 존중은 회복의 첫걸음이고 진심은 가장 오래가는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손을 믿으세요. 누군가가 닦아주는 인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내 하루를 닦아낼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다만 포기만은 하지 마세요. 다시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여러분이 내일도 걸을 수 있도록 구두에 남긴 작은 광택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발끝에서 마음으로 번지길 바랍니다. 밤하늘이 깊어지고 빌딩의 유리창마다 별처럼 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상자를 옆에 두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이 오고 또 멀어졌습니다. 세계는 거대했지만 내 자리의 평화는 더 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돌아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해요. 나는 미소 짓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몇 켤레의 구두가 반짝였고 몇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나에게 불안, 그 반짝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전쟁통의 소년, 청년의 좌절, 가장의 책임, 몰락과 재기,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한 장면처럼 스쳐갑니다.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나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 손으로 내 하루를 닦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닦았고, 마침내 내 생을 닦았습니다. 하늘에 묻습니다. 이 정도면 잘 닦았지요? 바람이 조용히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잘했노라고, 충분하노라고. 나는 상자를 닫고 일어섭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리고 또 한 켤레의 발끝에서 작은 빛이 피어나겠지요. 그 빛이 모여 누군가의 밤길을 밝히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늘 아래 가장 부유한 사람일 테니까요. 세상은 빨리 달리라 말하지만 오래 걷는 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느리게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손으로 바닥을 짚고 그 손으로 다시 빛을 닦았습니다. 부는 높이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깊게 닦인 하루, 깊게 남는 마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의 작은 광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발끝이 반짝이면 마음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슴 한켠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